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드람과 우리 조합원 전체 ASF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까지 지금 많이 발생했고, 어제 나주에서 발생돼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지금 동남아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드람 양도농협 고문을 맡고 있는 정현규입니다. 먼저 어제까지 발생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기준은 예전에 발생했던 거는 아니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건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5차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쭉 지점을 찍어 봤습니다. 보면 기존에는 발생했던 지역이 주로 경기 북부, 그 다음에 이쪽 동해안 근처 쪽이었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당진에서 55차죠. 그때 발생이 됐고, 그게 좀 늦게 발견이 됐던 상황이 있었고, 쭉 발생이 돼서 이제 경상남도까지 발생이 됐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나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일단 이 상황 지도를 놓고 보면 전국이 다 오염권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경기 북부하고 태백산맥인 동해안권에 그쪽에는 이미 멧돼지가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뭐 멧돼지 때문에라도 이미 지역 전체가 오염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이제 나머지 농장에서 발생했던 케이스만 최근에 보면 지난 11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오염 상태로 봐야 되겠다. 발생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ASF 자체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네, 지금 ASF 상황을 보면 ASF 바이러스가 보통 환경에서 뭐 책에는 그보다 짧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동남아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들을 보면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다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재입시간 상황이 됐을 때도 4개월 정도면 재감염 사례들을 보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4개월이면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4개월 정도는 환경에든 어디서든지 숨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상황하고 다시 연결시켜 보면 지금이 겨울이고 다 얼어 있는 상태고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아마 얼음 속이나 눈 속에 또는 땅 속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오랫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뭐 한 3년 이렇게 냉동육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녹고, 그런 녹는 시기가 이제 한 3월 초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3월 말까지는 기존의 농장 주변이라든지 산에 있던 눈이나 얼음이 녹으면서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더 확산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땅도 질퍽거리고 사람들도 이제 논밭에 많이 움직이고 할 거니까 질퍽거리는 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발을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전파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개월, 그때부터 4개월 정도 본다면 3, 4, 5, 6, 4월달, 3월 말 정도부터 하면 7월까지, 7월 정도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고, 제일 위험한 시기를 보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3월, 4월 그 시기, 또 혹시 이제 한두 달 발생이 안 되면 좀 방심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장마철이 되거나
농작물이 오면 또 이제 있으면 또 멧돼지가 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시기가 되면 한 7월 달 정도 이제 그때가 위험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 발생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10번째 1월 달, 2월 달에 지금 10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7월까지 추가 발생이 있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참 어렵게 됩니다. 그 이후 최소한 그 4개월이라는 우리가 정말 발생하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농장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또 멧돼지 상황도 있고 또 직접 축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뭐 주변 농장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는 전국 확산이라고는 보지만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이게 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조그만 피해로 끝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지금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예전으로 완전히 ASF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리는 거 아니고 최소한 지난해 연말 정도 수준까지는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로 더 ASF가 발생해서 문제가 계속된다면 노력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회로 항시 또 이기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기회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조합원분들께서는 더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상태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걸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까지도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고통과 모든 양돈인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양돈들이 이제 이런 기회로 또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이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 대한 결심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수많은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지금 방역이라는 거는 기존보다는 불편함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지금보다 더 편한 지금 하던 거에서 ASF 때문에 더 편하거나 지금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일을 그 정도만 감내하겠다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은 어차피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감수할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조합 내에서는 오늘 조합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방역 전문가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업계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반 임상수의사하고 방역 전문가하고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ASF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 전문가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조합에서는 이미 동물병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여러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있고 지역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만 교육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방역 전문가의 역할을 조합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걸 할 때 조합도 그렇고 조합원분들도 그렇고 들어갈 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농장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모든 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또 굉장히 큰 돈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SF는 양돈 역사를 구분하는 사건이다. 동남아에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돈의 역사는 ASF 이전과 이후로만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로 큰 사건이고 이미 지나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그런 지금 중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동남아에서 많은 얘기들은 실패하는 기회 찬스도 많지만 기회를 가지고 돈을 버는 찬스도 많다. 그래서 실패와 기회를 나누는 계기가 된다. 농장 노력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돈협회에서 교육할 때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ASF는 여러분들한테 실패하게도 만들지만 기회를 주는 것도 됩니다 하고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양돈협회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조합원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는 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추정하는 ASF가 지금보다 더 확산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생산 원가가 4만 원 정도 올라갈 거다. 이거를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원은 비용은 방역 때문에 추가 ASF 때문에 지금보다 방역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데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을 포함을 해서요. 방역 ASF라는 질병 때문에 추가되는 순전히 방역 비용 추가 비용이 원가에 4만 원입니다. 두당. 그래서 보통 생산하면 생채 키로당 한 400원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4만 원 정도가 두당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농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아마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보다 더 확산이 된다면 4만 원이라는 거는 감내를 해야 됩니다. 4만 원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ASF 이후에 뭐 방역 시설 있죠.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시설 플러스 ASF가 그거는 이제 ASF가 기존과 같이 발생했거나 한 상황이고 좀 더 많이 발생하면 또 다른 대책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인원도 방역 관련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독비도 올라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걸 감안을 하면 4만 원 정도, 동남아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4만 원 정도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그 ASF를 잘 방어하고 있는 농장들, 그래서 부담해야 되는 방역 비용이 이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경험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양돈하시는 분들이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동남아 가서 제가 잘하고 있는 농장을 보거나 우리가 닥치면 해야 될 엄청난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가 플러스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멈추거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혹시 진짜 문제가 생겨서 더 그 상황이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방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모든 양돈 하시는 분들 또는 관계된 분들에 대한 또 설명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최근에는 농장 밖은 다 오염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돈사 밖은 다 오염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비가 왔을 때 처마 밖에 나가면 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를 맞지 않고 돈사에 들어가는 방법. 이게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비에 젖지 않고, 신발도 젖지 않고, 옷도 젖지 않고, 농장 입구에서부터 돈사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우리가 방역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그렇게 퍼져 있으면. 농장 밖.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하는 정도로는 비를 맞고 그냥 들어가거나, 비를 적게 맞고 들어가겠다. 그런 정도의 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고 방역에 대한 개념은 모든 거의 우선순위입니다. 투자의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행동의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관리의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모든 거의 우선순위입니다. 돈사가 한쪽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방역에 대한 원칙이 깨지면 농장이 망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최악의 제가 예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ASF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바뀌고 할 상황이 언제냐면 조기 발견에 실패를 했을 때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발생하고 옆 농장에 퍼진 다음에 발견하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잠복기를 지나서 보통 지금까지 발생했을 때는 잠복기가 보통 우리가 뭐 폐사까지 오는 시기는 보통 한 열흘 뭐 이렇게 2주 이내 이렇게 봤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급성형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 이런데도 미처 발견을 못했다. 옆 농장에 퍼졌다. 환경에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퍼져 있게 된다. 그럴 때 하는데 이게 이미 우리는 지난해에 조기 발견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일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하의 날씨 발생이다. 이게 굉장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소독 효과가 없고 소독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샤워하기도 힘들고요. 예를 들면 뭐 살처분하러 들어간 매몰하러 처리하러 들어간 분들이 뒤에 처리하기 힘들고 추워서 작업 효율 안 오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주변으로 확산되거나 하는 문제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 발생이 되면 진짜 어렵겠다. 그때부터는 확산이 훨씬 쉽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돈 밀집 지역에 발생해서 기존에 그 광역 울타리 안쪽에서 발생하거나 기존 발생 지역 멧돼지가 발생하는 지역 이외에서 양돈 밀집 지역 우리가 이천여주라든지 뭐 용인안성 그 다음에 당진 홍성 그쪽 뭐 전라남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경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 뭐 여러 그것이 우리가 양돈 밀집 지역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면 정말 힘들겠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발생이 조기 발견에 실패하고 겨울에 발생했으면 정말 힘든 일이 발생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1, 2주 사이에 세고지상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상황하고 1, 2주 사이에 세고지상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이제 시나리오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최악의 ASF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추가가 된다면 만성형이나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만성형이 들어와서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 바이러스들하고 같이 돌아다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거는 끔찍한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성형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는지 안 되지는 아직 모르고 아직은 안 된 걸로 생각은 되는데 이제 지금 발생된 상황 증상들을 보고 또 이제 우리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에서 여러 가지 검사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고 이런 거가 어쨌든 지금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게 국경 방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얘기했던 최악의 상황 네 가지는 조건이 다 충족이 됐고 이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조합 안에서 보면 도드람은 많은 발생국 베트남, 태국, 동남아 여러 나라, 유럽 여러 나라 유럽은 주로 이제 농장 발생이 아니고 멧돼지 발생입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동남아에서 현재 거주하면서
벌써 한 4년째 ASF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하면서 그런 발생국 안에서 ASF 비발생 사례, 왜 비발생이 그 농장들은 안 될까? 옆에 있는 농장은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지금 조사하고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잘 극복한 사례, 그러니까 발생이 돼서 재입식을 하는 과정 그 이후에 어느 농장은 재발생이 되고 어느 농장은 재발생이 안 되고 돈을 벌고 잘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저도 계속 경험하면서 또 전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드람은 어느 조직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조합원 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기존의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드람은 동물병원 연구소 기타 지역팀 또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지원 조합원 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많은 준비하고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 조합원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아마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조합원 분들 중에서 뭔가 할 때 1% 부족한 모방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모방하고 벤치마킹을 할 때는 100% 확실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하고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농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해야 되고요. 또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ASF에 대한 대비는 최악을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정말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은 진짜 항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조합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이제 이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꼭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모든 양동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을 바꿀 텐데요. 예를 들면 ASF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보면 저는 이제 많은 농장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사업체도 만나는데 예를 들면 사료회사 분들을 만나면 사료회사 대표분께서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농장이 갑자기 농장을 살처분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고 막 발생이 돼서 주변이 전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사업이 갑자기 사료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장 가동률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든 겁니다. 이건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 안에서 내가 발생해서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발생해서 이동 제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게 아니래도 주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방역 대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종돈 수급을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뭐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내 사업을 바꾸고 내 산업, 이 양돈 산업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SF는 내 의지와 내 농장만의 관계와는 관계없이 산업을 바꾸고 사업을 바꾸는 것들을 많이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산업 재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ASF는 산업을 재편하는 질병이다. 그게 질병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ASF 변화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국내에서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급성 고병원성을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가 ASF 발생하면 다 죽는다더라. 아니면 수의사들은 부검을 했는데 임파절에 중열 출혈이 있고 비장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금방 눈으로만 봐도 의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폐사율 90% 이상 100% 되는 급성 고병원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본다면 2018년부터 2023년 정도까지가 이게 많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해외에서 보면 이게 바이러스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병원성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폐사율이 ASF 진단이 나왔는데도 30%, 70%밖에 안 됩니다. 또 예전에 생각했던 걸리면 뭐 2주 내에 열흘 또는 2주 내에 다 죽고 걸리면 일주일 내에 다 증상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증상이 나온 데까지 어떤 거는 3주도 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잠복기가 갑자기 길어지고 이거 ASF 아니네 생각했던 거 발견도 늦어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출혈 증상이 좀 있고 하지만 심하지는 않고 부검해 보면 ASF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이제 그게 만성형 살아남는 돼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걸렸는데 분명히 살아남는 돼지들이 조금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중간 정도 병원성이고 이게 이런 형태가 나온 게 2022년 2023년 이 정도가 이제 동남아에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동남아, 중국 뭐 이런 데서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유행하는 게 만성형,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저병원성 만성형 이거가 되겠습니다. 2024년 이후에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형태는 폐사율이 낮습니다. 심지어는 폐사율이 3% 이내, 일반적인 질병 또는 일반 질병 이내 뭐 고병원성 PRRS보다도 오히려 폐사율도 적고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가 ASF는 체온이 40도 이상, 42도도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출혈성 열성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출혈이 일어나고 내부 기관의 어떤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체온이 올라서 유산도 일어나고 죽고 사료 안 먹고 한다는데 체온은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 39도에서 38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폐사율도 낮고 그리고 피부 정상 거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약한 관절염 정도 오거나 그래서 증상이 발견이 힘들어서 우연히 혈청 검사했는데 항체 검사하다 보니까 ASF 항체 양성이 뜨는 임신도 내서 유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정기 검사에서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아시아 지역만 보면 섞여서 돌아다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중간 정도 병원성이나 만성형 형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엄청난 방역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되고 농장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수의사분들도 아마 이런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부검해보고 검사하기 전까지는 이게 ASF인지 일반 질병인지 아니면 극히 정상적인 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이제 농가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뭐 아주 심각하게 해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충분히 정부에서 많이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아시아에는 일본만이 양돈 산업이 있는 데서는 일본만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일들이 지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대만은 지난해에 발생이 됐고요. 일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효과 있는 백신은 없다. 최근에 그 베트남에서 쓰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베트남에서 쓰고 있는 백신은 모돈하고 포유자돈, 4주 이내에 포유자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육돈에만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 있는 백신은 우리로서는 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책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급성형의 케이스가 되겠고요. 현장은 점점 많이 달라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그런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열과 출혈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런 증상이 없는 아주 약하게 나와서 발견이 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호흡기가 약간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밥을 잘 안 먹네. 왜 그럴까 하고 2, 3일 지나고 어쨌든 유산 한두 마리 일어나거나 하고 항생제를 쓰면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된 개체들은 죽을 건 뭐 좀 한두 마리 죽거나 하면서 조금 괜찮은지들 한데 이건 감염된 돼지의 문제하고 또는 감염된 속도하고 또 관계되고 천천히 감염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마리 감염되다가 그 다음에 몇 마리 감염되다가 그 다음에 확산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단계인데 그걸 항생제 치료에서 치료가 됐으니까 호흡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넘어가고 체온 정상이니까 근데 갑자기 확 퍼져서 나중에 해보면 갑자기 밥 안 먹는 돼지가 좀 늘어나네 한두 마리가 죽는 게 조금 더 늘어나네 해서 이상하다고 검사해보면 그때 ASF 나오는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동남아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복기도 변하고 실제로는 바이러스 저항성도 변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책에서 배운 바이러스에 얼마나 냉장고에서 얼마 살고 토양에서 얼마 살아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형적인 ASF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고 일부 이게 많은 건 아닙니다. 또한 하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상도 변하고 바이러스 자체가 변화되면서 저항성도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최근에 엄청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밖에 나와서 환경에서 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도 변해서 더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의외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하고 강한 거하고 바이러스가 백신 바이러스가 포함해서요. 같은 돼지한테 감염돼서 그 안에서 또 이제 합쳐지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좀 복잡한 바이러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백신 바이러스하고 관련돼서 이 하이브리드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사진 보고요. 이거 지금 둘 다 ASF 걸린 돼지입니다. ASF 걸린 돼지인데 이거 체온을 측정해 보면 우리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 보면 한쪽은 체온이 낮고 한쪽은 빨갛게 보이죠. 체온이 높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경험이 없으면 또 어느 돼지를 체온을 측정하느냐, 어느 부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체온이 정상이다,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같은 바이러스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체온이 안 오르는 바이러스는 물론 안 오르겠고요. 그렇지 않은 오르는 바이러스인데도 이렇게 측정하는 시기나 감염 시기, 감염하는 부위에 따라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안 올랐다는 것은 어느 케이스인지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발생 상황은 국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원가 4만 원으로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의 딱 중간점. 지금 한 발 더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4만 원을 각오를 하셔야 하거든요. 추가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있었고요. 아까 조합에서는 소독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설전에 공급 예정이라고 조합원님들께서 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방역 관리에 소독약도 제대로 사용하시고요. 비싼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소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소독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설명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F 차단을 위해서 조합에서 뭘 고민하고 짚어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조합에서 이게 제가 이 사업을 직접 이렇게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올 1년 정말 1년, 2년 힘들 거기 때문에 조합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부서에서 돈을 더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 전문가였죠. 방역 전문가가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중요할 텐데 기존의 단순한 치료나 이런 거 임상 전문가에서 그걸로 바꾸는 교육입니다. 정말로 이건 조합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계속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1달에 한 번씩 해서 이 ASF 케이스를 많이 보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장 쪽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동가가 널뛰기를 할 겁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비, 최소한 현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방역도 그렇지만 그 널뛰기에 대한 준비, 그러면 사업이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출하를 제가 이제 심한 케이스를 봤는데, 그 베트남에서 큰 농장입니다. 이 투사이트를 하는데요. 비육 농장에서 ASF 걸렸을 때는 의외로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게 대신 비육 농장이 여러 개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 큰 대기업은 비육 농장이 돌려가면서 쓰니까. 근데 자돈이나 비육 농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농장이 있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걸려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돈 생산을 해놓은 게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그럼 이 자돈을 다 묻어야 되느냐, 헐값에 팔아야 되느냐, 갑자기 판매처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제 3사이트 하는 농장의 케이스, 또 심한 케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번식, 자돈, 비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농장들도 제법 있는데요. 자돈 농장에서 ASF가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번식 농장에서 자돈 농장으로도 못 보내고, 비육 농장에서도 자돈 농장 돼지가 못 들어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종돈장에서 걸리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돈 공급이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농장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하고 조합 단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걸 어떻게 예전에 우리 ASF나 구제역 벌레스 조합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디 미리 계약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양돈 농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 지역별로 발생 지역에서 뭐 전라도 북도에서 전라남도로 못 간다든지, 뭐 충청남도로 못 간다든지 몇 개 지역화 통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가 상대 안 될 정도로 커다란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농장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이미 발생이 돼버린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 저는 일단은 제일 쉬운 건 방역 전문가 기르는 건데요. 업계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ASF에 대해서 방역은 조금 틀리게 봐야 됩니다. 정말 조금 틀리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소독에 관한 거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얘기가 나올 거니까 앞서 설명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실무적인 걸 하나씩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F 걸리면 급성형 고병원성 같은 경우 이렇게 내장에서 또 내부 장기죠.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니까 코로 피를 흘리는, 출혈이 있는 코에서 피가 흘리고 항문에서도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눈에서 혈관이 파열해서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들도, 그 심한 케이스는 그런 것들도 제가 봅니다. 너무 지금 잔인한 케이스는 지금 사진에 여기 안 올려놨는데 정말로 끔찍하다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디선가 피가 나오고, 이게 이제 피부 출혈이 있으면 피부에 출혈 반점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증상도 보이고요. 옆에 아침에 가보면 멀쩡하던 게 아침에 가보면 저렇게 죽어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이거 꺼내놓으면 몇 마리씩 계속 꺼냅니다. 하루, 이틀, 3일 감염되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감염되고 보통 한 3일 이 정도, 4일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가면 한
뭐 3분의 1 정도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꺼내는 농장은 수천 마리를 이렇게 해서 꺼내는 농장도 봤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에 늦게 발견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유산이 일어나고요. 유산이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죽는 단계로 올라가는데 유산이 되게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죽는 거. 그러면 아침에 가서 꺼내서 이렇게 이제 모으고 처리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급성형의 경우 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관절염 정도만 오거나 이건 죽지는 않습니다. 가끔 위축된 거 있고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마리만 나옵니다. 많은 돼지 중에. 그러면 이게 이제 관절염이다. 뭐다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조사해 보면 ASF 케이스입니다. 어떤 백신 같은 거 했을 때 부작용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발견이 늦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부검을 해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부검 사진 아마 몇백 마리 부검 사진을 쭉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것만 보고 ASF라고 아마 ASF 전형적인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심한 출혈이 모든 장기에서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좀 약간 급성형은 아니고 중간 정도나 중간 정도나 만성형 정도 가면 이 정도 증상만 오는 거는 지금 요거 증상 조금이라도 있는 거 나온 거고 아예 이런 것도 없고 깨끗한 내부장기가 아주 깨끗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고 ASF인가? 앞에 증상하고 다른 뭐 임파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고 할 수 있을까? 임파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장 조금 커진 것, 그 다음에 이건 증상이 있는 것만 제가 약간의 출혈 약간 있고 경색 약간 있고 이것만 보면 ASF를 금방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심한 부검 소견입니다. 이 정도가 제일 심한 부검 소견이고요.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출혈 많이 나오고 임파절 비장이 많이 커졌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 중에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왜 변하고 증상이 변할까 보면 자연적인 바이러스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서서히 적응하면서 자체적인 변화,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변화가 위해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백신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한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밖으로 배설될 수도 있고요. 백신 바이러스가 효과가 없다 보니까 또 뭐 문제가 전파가 밖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백신 바이러스하고 거기에 새로운 진짜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백신하고 야해 바이러스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 여러 가지들이 증상 변화에 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제3의 바이러스하고 여기서 보면 자연적으로 변화된 바이러스하고 또 이미 변화된 바이러스 또 합쳐지면서 또 제3의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변화를 하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SF에서 경험해서 배운 점들을 보면 이제 우리 농가분들 수의사분들 굉장히 고민스럽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우리가 생각한 거나 교과서에서 배운 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경험한 것보다는 훨씬 강하다. 새로운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게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바이러스의 변화가 계속됐고 풍토병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동남아 여러 전문가들 만나면 ASF는 당신네 나라에서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 얘기가 엔데믹 얘기합니다. 이미 풍토병 돼 있고 어느 정도입니까? 얘기하면
PED, PRRS 정도.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면은 동남아 여행을 가면 아까 어떻게 될까? 지금의 위험도가 어떤가를 더 깨달을 수 있겠죠. 그 상태로 우리나라가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의 우리의 역할이죠. 고병원성과 거의 증상 없는 형태, 아까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고요. 현재의 백신은 제한적인 효과.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또 이제 이런 새로운 백신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SF에서 회복된 드포에도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대지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태에서 보면 ASF 진단을 할 때 이렇게 변하면 항원 진단만으로도 진단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오면서 항체 진단을 꼭 같이 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생기면서 일부 우리가 항원이 없어지고 항체가 생기고 있는 대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늦게 발견하는 형태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원 진단만 해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또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빨 뽑기라고 하죠. 양성돈이나 그룹별 그런 거를 증상돈이나 주변에 있는 돼지 살처분 그것만 뽑아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 예, 뭐 그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성공을 그 제일 큰 문제는 대기업들은 전문 팀이 있어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많이 하고 빨리 발견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어느 정도 여기저기 몇 개 돈사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그룹 돈사에 뜨문뜨문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살처분 빼내는 양성돼지를 빼낼 때 내 농장에 관계 없는데 이미 양성 농장에 다른 농장에 이 바이러스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역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농장에 매일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 직원이 있다. 아니면 매일 시장을 가야 된다. 아니면 사료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료는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부분 살처분가 있어요. 사료회사에서 그 사료차에 대한 방역 부분이 돼 있어서 다른 데로 바이러스 안 나가게 할 자신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농장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변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부분에 대한 방역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 사료회사나 도축장이나 이런 데가 이걸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비용은 누가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거나 저희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동남아에서나 뭐 여러 나라에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논의를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발생 시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투입이 돼도 걸리지만 않으면 돈 번다. 양돈 할 만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ASF 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산업의 변화도 있고 돈가가 또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원가가 비싸게 올라가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돈 번다.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예방 비용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용이지만 나중에 투자로 생각해야 될 단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늦게 발견하고 방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지금 이전에 멧돼지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아니면 한 농장이 단독 발생했을 때 경험들이 있죠. 근데 지금처럼 많이 발생하고 농장 밖은 다 오염 지역이다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수의사분들이 빨리 농가에서 빨리 찾아내는 그 경험들, 증상 변화에 대한 거, 진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죽은 돼지만 검사하면요.
이게 이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면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이 시기가 안 오도록 해야 되겠고, 정말 죽은 돼지 비율이 줄어들면 놓치는, 죽은 돼지만 검사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빨리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할 건가? 교육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교육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 유럽에서는 농장 대량으로 이렇게 발생한 케이스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를 대비한다면 동남아에서 비발생 농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생했다 회복한 농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살아남고 있는 케이스인데 벤치마킹 하는 것은 굉장히 참고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겁니다. 농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저는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서 걸리지 않은 농장들, 뭐 모돈 200도, 300도 뭐 그 이상 되는 농장들, 우리나라 평균 수준이나 그 이상 되는 농장들을 주로 많이 보고 합니다만은, 이게 ASF 이후에 제일 크게 바뀐 게 시스템의 변화고요. 시스템에서 제일 큰 거는 사람 출입의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1번 대책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대책이 1번이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어떻게 줄일 건가. 농장 직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왜냐하면 농장에 드나드는 사람의 문제는 차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건이나 차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직원들은 3주 근무 1주 휴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농장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농장 직원 이외에는 농장 가족도 농장 안에서는 살지 못하게. 이게 농장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갑자기 가족들을 매일 보다가 갑자기 3주 만에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이건 출입 횟수를 줄이려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 휴무 기간에는 대개 5일 동안 휴가, 6일 동안 휴가 주고 농장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현장에 들어갈 때까지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보통 한 이틀, 하루 반 정도는 대기, 방역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4주 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말 안 걸리고 잘하고 있다.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아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추가되는 게 뭐냐? 일요일날, 주일날 근무하면 어떻게 되죠? 수당 줘야죠. 이게 추가되는 방역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역 비용이 되고 방역이 강화되는 대신, 그 다음에 근무할 때는 절대로 농장 정문 밖에는 못 나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농장도 사택 출입 전에, 그러니까 농장 입구에서 샤워하고 돈사 있는 우리 청결구역이라고 그러죠. 샤워하는데 혹시 그게 이제 없는 자그마한 농장 같은 경우는 사택에 농장 가까이 있는, 현장 바깥이지만 농장 안쪽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런 사택은 출입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샤워를 하고 오거나, 농장 근처에 샤워실을 특별히 만들어서 사택에 출입할 때도 샤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발 갈아 신고 밖에서 입었던 옷하고 안에서 입었던 옷하고 완전히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 갈아 신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주차장, 우리 지금 농장 밖에 주차장 있죠. 그 다음에 농장 정문 있죠. 정문 진짜 이제 농장 정문, 거기에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이때 주차장에서 농장 입구까지 신발을 한번 갈아 신고요. 그 다음에 농장 입구에서 1m, 2m라도 샤워실까지 갈 때 신발 한번 또 갈아 신습니다. 이건 아주 요즘 기본처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에서 안전에 사무실 갈 때 한번 갈아 신고요. 거기서 현장 사무실, 현장 샤워실이 우리는 말하면 이제 전실 되겠죠. 뭐 거기는 또 현장 들어갈 때 샤워를 한번 더 하는 농장들이 많으니까 갈아주고, 그 다음에 전실은 돈사에서 입구에서 한번 갈아 신는 거죠. 그리고 돈사 중간 통로에서 한번 갈아 신습니다. 통로가 같은 돈사 안에 있지만 통로 중간중간에 스레바로 갈아 신는데, 좀 슬리퍼로 갈아 신다든지 샌들로 갈아 신다든지, 언제 그냥 소독통에 담궈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발들로 갈아 신고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동사에서 그런 걸 해봐요. 자동사에서 왜 ASF가 발생하고 널뛰기도 하고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약품을 배달하는 사람이 농장 입구 창고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바깥 문 열고 넣어놓고 안에서 자외선등 켜놓고 안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신고 왔던 신발이 창고 입구 바깥쪽 바깥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물건에 묻어 있어요. 차에다 같이 싣고 다니니까 여기저기. 그리고 농장 안에서 그걸 꺼내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돈사에서 발생하느냐, 그런 것들도 많이 봐요. 참 이해가 되나요? 백신이 오염됐다, 백신 박스가 오염됐고 백신 배달할 때 그 차나 그런 게 오염됐다 그러면 백신을 가져갔던 돈사가 오염이 돼요. 제일 먼저. 약품 어느 걸 했다 그러면 그 돈사가 먼저 오염이 돼요. 근데 자돈사가 백신을 많이 쓰죠. 모돈사나. 많이 대지하고 또 직접 접촉하는 게, 자돈사나 모돈사는 어떻게 되죠? 직접 접촉을 해요. 백신을 해야 되고 돈방을 구분해야 되고 큰 놈 작은 놈 구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모돈하고 자돈사에서.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장 안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백신 놓을 때 일두 일침을 하면 좋은데 주사침 때문에 옮겨지는 케이스를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사침을 일침 15두 옆 돈방에도 같이 쓴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ASF 이후에 이런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주사침의 어떤 탄소 중립 문제, 그 회사에서 브랜드 만들 때 브랜드 이미지 문제, 주사침 하나하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무침 주사기로 많이들 바꾸고 있는데, 무침 주사기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ASF에 대한 전파, 주사침에 대한 전파 문제. 또 하나는 그 ASF의 안전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또 최근에 탄소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탄소 배출. 거기서 주사침 하나하나 하고 따졌을 때 어느 게 이익인가. 그래,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우리 회사는 환경을 어떻게 한다. 또 농장의 돼지한테는 뭐 통증이 더 적게 한다. 거기에는 이상육 문제도 하나. 구제역 백신을 동남아는 다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백신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 ASF가 결정적으로 무침 주사기를 쓰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ASF가 옮기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서 돈사 통로 중간중간에 신발 갈아 신는데 또는 소독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육돈사 같은 데는 돈방 5개 한 칸씩 띄운다든지, 스톨 있으면 스톨 5개에 하나 칸씩 띄운다든지.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빨 뽑기를 한다든지, 난 무슨 문제를 할 때 이러면 이제 옆으로 전파되는 거 차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사전 준비를 실제로 많이 경험한 데서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 목표는, 우리 목표는 그거야.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은 일방 통행만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잘 하고 있고, 이미 뭐 우리 다 지금 정부 권장 기준에 이게 다 돼 있고 하는데, 가끔 보면 샤워실은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샤워실 들어갔다 다시 사무실이나 이런 데 나왔다가 농장에 들어가야 되는 농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농장에서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ASF 그쪽에서 잘하는 농장에서는 그거 못합니다. 일방 통행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동남아에서도 보고요. 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내부 확실히 구분해라. 농장 사장님들 지금 농장 안에 내가 농장 안에 근무를 할지 농장 밖에 근무를 할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절대 만나면 안 되고, 만난다고 하면 바로 두 분 다 시내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하고 옷 갈아입고 신발 갈아 신고 그 다음에 농장 입구에서 다시 또 한번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 그 동남아에서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방역 비용이 두당 4만 원이 올라간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휴일 근무 수당 올라가겠죠. 당연히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하고 밖에 앱 제출 안 하게 할 방법을 하려면 휴일 근무 수당 올라가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성적 인센티브를 하는 농장들인데요. 동남아에서는 방역 우수 직원이나 계열화 농장이 많은 데는 방역 우수 농장 인센티브를 합니다. 이거 제가 출하 두당 얼마 이거 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기업 양돈장들은 이걸 많이 합니다. 방역 우수 직원 우수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제. 이제 정말로 ASF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나오고요. 물건도 돈사 내부 구분해야 됩니다. 농장 안과 박을 구분하는 거하고 똑같이 돈사 안하고 박을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청소도구 돈사 안에서 쓰다가 복도에서 쓰다가 돈사 입구에 가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삽도 그렇죠. 혹시 급하면 돈사 저기 밖에 세워놓은 거 삽 들고 와서 쓰다가 그거 가지고 또 밖에 가서 또 쓰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구분해놓은 자체가 이런 것도 구분하는 거죠. 신발만 뭐 소독하고 들어가라 바꾸시는 게 아니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농장 바큰 오염, 돈사 바큰 오염 됐다는 순간이 되면 이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펜스를 이거 이제 우리 지금 정부 기준에도 펜스 1.5m 이상 돼 있죠. 동남아에서 걸린 농장 안 걸린 농장 갔을 때 눈에 제일 띄는 게 이 부분입니다. 펜스를 담장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대기업들 이거 기준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비만 오면 ASF가 늘어납니다. 비 오고 며칠 지나면 ASF가 늘어나요. 태풍 불고 나면 늘어납니다. 이거는 농장 밖에서 자꾸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펜스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담장으로 해야 물도 안 들어오고 오염된 흙이나 이런 거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아래쪽 80cm는 담장으로 다 바꿔라. 그리고 가능하면 1.5m를 담장으로 해라. 이게 기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ASF가 드문드문 발생할 때하고 이렇게 상제화된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면 또는 산에 멧돼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 농장들은 이걸 다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죠. 물론 지금 제가 국내에서 담장을 잘 하고 우리 조합원님 농장에서 예전에 조합원님 농장에 우리 펜스랑 의무화될 때 우리 담장 우수농장 사례에서 리플렛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여러 가지 사진도 교육할 때 많이 쓰고 했는데 이거 기본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모돈 2,700두짜리 농장을 하나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는 거를 하나 지금 보는데요. 제가 관계되고 있는데 거기는 ASF 경험을 몇 번 했던 큰 농장 중에 한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펜스 담장으로 하는 건 물론이고 60cm를 주변보다 높이는 작업을 지금 흙 채우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쯤이나 그 다음 주쯤 20 며칠 날 거기 농장을 다시 한번 또 가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설계도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도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보니까 담자 경험한 거 중에 동남아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주변보다 낮은 농장은 ASF 발생 확률 1번, 리스 1번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거 또는 진입로가 산에서나 이런 데 주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 농장은 안 되겠다. 60cm 높이죠. 그러니까 모던 2,700두 농장이 엄청 크죠. 그거 지금 60cm 흙으로 다 높이로 돋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 다 담장하고 밖에 배수로 빼고
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고,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 펜스를 어떨까? 펜스 주변에 그러면 도랑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까? 흙이라도 쌓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동남아 가시면요, 돼지 비육던 10마리만 있어도 방충망 다 돼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그건데, 아까 돈사 주변, 농장 주변에 담장으로 하고 높이는 거. 두 번째가 돈사마다 가면 방충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한 전문가를 만났더니 한국은 쥐나 새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방충망 설치합니다. 그랬더니 몇 센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지금은 괜찮은데 아마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남아는 이게 다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돈사에 들어오는 게 새뿐만이 아니고 쥐, 야생 고양이도 있고요. 온갖 주변이 오염되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까처럼 주변이 오염구역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뿐이 아니고 멧돼지뿐이 아니고 모든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하다못해 곤충도 몸에 묻혀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모든 게 다 오염원입니다. 이제 역학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변이 오염되면 빗물도 오염되어 있고요. 다 오염되겠죠. 쥐, 고양이, 하다못해 모기, 파리 다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장의 준청결 지역은 그걸 방어를 할 수 없으니 방충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결국은 방조망으로서는 어떻게 되죠? 새는 막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충망을 아마 모돈이 만두인 농장에 이제 그렇게 큰 농장들이 요즘에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농장이나 모돈 10마리 농장이나 방충망은 아예 다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기본 사항이에요. 겪어보면 주변이 오염되면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 갈아 신기, 손소독, 돈사마다 있고요. 외부 인원 출입 차단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외부 인원 출입 차단이 되니까 초기에 ASF 막 발생하고 막 할 때 요즘도 이제 그런 농장들이 있는데 컨설팅하는 수의사를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임신 진단하는 사람 못 오게 하고요. 백신하는 사람 못 오게 하고요. 다 농장 안에서 해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오로지 방역을 컨설팅하는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 그 수의사만 오게 됩니다. 그런 수의사들이 이제 몇 명이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하면서 그 수의사들은 엄청나게 돈도 벌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수의사들은 오히려 줄게 되고 역할이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외부 인원이 출입이 차단되면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오염 지역하고 준청결 지역 사이에 완충 지역이 설치를 하는 농장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담벼락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지만 예를 들면 차량이 출입하는 농장 입구 소독 고지역, 그다음에 창고 물건을 갖다 놓는 창고 지역, 사람이 오는 샤워실 지역, 사무실 지역 이런 데는 출하대 지역, 준청결 구역하고 오염 지역 사이에 완충 지역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그 지역을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게 아니고 돈사 소독과 똑같이 그 완충 지역을 설정해놓고 거기는 그냥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는 거 또는 2번 소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 오기 전에 소독하고 차 지나가고 소독하고 또 하나는 준청결 지역에서도 돼지가 이동 통로는 이동하기 전에 소독하고 이동하고 나서 소독하고 이런 식의 완충 지역을 곳곳에 설치하는 거기는 좀 더 집중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는 지역에 대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소독 방법, 소독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고 요구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소독약 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을 하는지 안 읽어보고 사용을 하는지 그게 1번입니다. 아마 우리 조합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농장에 소독약이 오면 소독약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쓰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살모넬라에 대한, 이건 한 가지 약의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독약 한 가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세균, 살모넬라 같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유기물이 없는 장소, 깨끗이 청소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소는 2,500배. 똥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데서는 45배. PRRS는 2,500배, 유기물이 있는 장소는 2,000배. 구제역, 질병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 이제 ASF가 또 있습니다. ASF 안 써놓은 거는 ASF가 그거는 이제 직접 다 읽어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가서 제가 질문하는 거 꼭 그겁니다. 소독약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ASF 때문에 씁니까? 살모넬라 때문에 쓰는 겁니까? PRRS 때문에 씁니까? 뭐 때문에 쓰죠? 소독 배수가 틀리고 질병에 따라 틀려지고 장소에 따라 소독 배수가 틀려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소독약 뿌리면 그냥 적당히 희석해서 어느 배수나 하면 모든 게 다 소독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독은 100%가 아닙니다. 멸균 작업이 아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숫자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쓰는지에 따라서 소독 배수가 틀려지고 예를 들면 돈사 안에 돈방 쓰는 거하고 돈사 주변에 쓸 때하고 돈방 복도에 쓰는 거하고 다 틀리거든요. 배수도 틀리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쓰시는지. 도드람 같은 경우 우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아마 이렇게 나가서 할 때 이런 거 다 설명해드리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일반 농가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소독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독약을 쓰는 게 어느 질병 때문에 쓰십니까? 이걸 물어보고요. 어느 구역에서 쓸 겁니까? 농장 안에서도 어디냐에 따라서 소독 배수가 틀려지는데 이게 1번입니다. 소독 효과를 좌우하는.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 이상 소독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섞지 말아주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구연산이나 이런 거 산성제 소독제도 많이 있고요. 소독할 때 쓰고 그다음에 알칼리성도 있습니다. 알칼리성의 대표적인 생석회나 가성소다 같은 거가 있게 되겠죠. 기타 또 다른 여러 소독약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산성과 알칼리성이 그걸로 인해서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데 2가지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차량 바퀴에 산성제 소독약을 쓰고 금방 나가자마자 생석회가 있는 거를 지나가게 하면 중화돼서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특별하게 잘 알고 있지 않고 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 소독약이 잘 모르시면 절대 2가지 이상 소독제를 섞어서 쓰거나 소독제가 마르기 전에 하나 뿌리고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또 다른 소독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물을 수세를 하고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소독제를 쓰면 희석 배수 자체가 틀려져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독제는 절대 그때는 뿌려서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건조된 상태에서 쓰시고 청소한 다음에 쓰시고 2가지 이상 소독제를 섞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겨울철에 어떻게 효과적인 소독약이 뭐냐? 얼어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소독제는 바로 효과가 안 납니다. 뿌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마 지금 소독제를 검정하거나 허가 과정에서나 하는 그 과정에서 보통 30분 있다가 효과를 측정할 겁니다. 30분이라는 게 뭐냐? 소독약을 뿌리고 금방 말랐는데 말거나 얼렸는데 30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독약이 얼거나 마르지 않고 30분이 그 안에 잠겨져 있을 때 소독약이 그 상태 그대로 있을 때 그 속에서 30분 동안 있을 때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독 효과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기준입니다. 소독제에 따라서는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제의 효과를
판단하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30분 이런 기준을 쓰는데 겨울철에 문제가 되죠. 겨울철이 아닐 때도 예를 들면 소독약을 뿌리고 났는데 15분도 안 됐는데 다 말라서 없어졌다. 얼어서 붙었다. 그러면 소독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남아 많이 발생하고 아까 잘하는 농장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잘하는 농장들은 유럽에 가서도 미국 가서 가끔 그런 걸 봅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이제 종돈장이나 우리 조합원 분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독약을 15분 이내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뿌리고 15분이 지난 다음에 농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 양돈 대기업은 그걸 30분으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30분 동안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그렇게 15분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놓냐 15분 안에는 소독하고 나서 농장 출입구에 차단기라든지 문이 못 열리게 세팅을 시켜놨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차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소독약 자동으로 살포하고 그동안 대기입니다. 아예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아예 차단기 문이 안 열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농장의 입구나 이런 데서 그 신발 소독조에서 몇 분 동안 서 있다가 지나갑니까? 몇 초 동안 지나갑니까? 하면 대부분 어떡하죠? 그냥 살짝 뛰어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푹 잠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하죠. 15분 동안 거기 서 있다가 푹 잠겨서 있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독 효과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될 겁니다. 그게 실제고요.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아 신어야 되고 그러니까 밖에서 쓰는 거 안에서 쓰는 거 물건 구분해야 되고 다 돈사 들어갈 때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지키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신발 대충 담그고 바로 들어오고 예를 들면 차도 마찬가지죠. 아까 잘하는 데에서는 차를 15분 30분 이렇게 소독하고 마르지 않게 두고 문이 열려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독약 뿌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 보죠. 소독약 뿌리고 15분도 안 지났는데 차는 농장에 들어가서 사료를 내리고 있고 출하를 하고 있고 그거는 소독약 효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쉽게는 소독약 효과 나오기 전에 이미 농장 들어갔다가 차는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 하나만 하죠. 오히려 뭐 안 하는 거 좀 소독약 소비만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과 또 하나는 겨울철에 다시 적용을 한다고 보면 겨울철에 다시 적용을 한다고 보면 그 전에 얼어버리거나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얼어버려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항시 저는 소독약 지금 상품명은 잘 모르겠는데 대리점에 문의를 해서 우리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얼지 않거나 아니면 빨리 소독 효과가 빨리 나오는 약이 뭔지 한번 정부에서 ASF에 소독이 있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독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인된 소독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서 대안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 그나마 빨리 소독 효과가 나오는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대신 돈산 외부나 여러 가지 곳곳에 거기는 온도도 있고 하니까 뭐 어느 걸 써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소독 배수라든지 이런 거 꼭 좀 지켜주시고 희석 배수 이런 거 지켜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처럼 15분 동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정말로 15분 동안 발판 소독조에서 서 있다가 들어가지 않을 분이 못할 거라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갈아 신으십시오. 갈아 신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갈아 신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은 신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담글 수 있는 거는 저희도 그런 건 하는데 농장 갔다 나올 때는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소독약에 푹 담그고 신발채 신고 담그고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고무 샌들을 신는 게 그겁니다. 나올 때는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어느 정도 상당히
여기 질문들은 그 안에서 아마 거의 다 이제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보면 동물병원 우리 수의사분들이 전문가분들이니까 동물병원 수의사 동물병원 수의사분들하고 얘기하면 아마 오늘 교육하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이거 이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아마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라가 토착화 단계다. 그 다음에 희한하니 이제 2025년도 2024년 말부터 2025년 지난해 말 최근까지 다시 심한 피해와 늘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이게 왜 이럴까? 처음에 막 퍼져나갈 때처럼 왜 퍼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들이 또 있고 환경이 오염이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자꾸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상 발생 증상이 바뀌었고 발생 비율도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서 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어떤 이제 뭐 동남아 여러 나라를 많이 보고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난해 가을에 이제 동남아에서 교육을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몇 번 있어요. 한 100여 명 모인 분들한테 지금 경험하거나 최근에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하니까 제법 많은 분들이 손을 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질문이 뭡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강의하거나 뭐 할 때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ASF 증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ASF가 같지 않아요. 2, 3년 전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거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이런 케이스가 왜 나오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거 당연하죠. 아까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발견을 빨리 못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더 퍼지고 이게 이제 더 작년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저하고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이런 형태가 농장이 아니고 멧돼지에서 먼저 발생이 돼 갖고 좀 더 퍼진 다음에 발견이 되고 그 사이에 좀 더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생각입니다. 정말 끔찍한 기준이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면 발생이 되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거기도 양돈협회가 유일하게 양돈협회가 동남아에 있는 데가 필리핀하고 태국인데요. 특히 태국이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 분들하고 일을 많이 제가 하는데 보면 소문이 금방 나고 금방 들어옵니다. 양돈협회로 금방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하는데 발생이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양돈협회, 정부, 양돈수의사회 이런데 많이 합니다. 특히 정부는 DLD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하면 검역본부나 축산과학원 합쳐놓은 거 정도 그런 역할이 되는데 거기서 교육을 할 때 꼭 양돈협회하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돈수의사회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꼭 양돈협회하고 같이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꼭 저희 같은 대학 교수들이 한두 명이 꼭 같이 끼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제시하고 아까처럼 그 담장부터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태국이 이제 이런 걸 컨트롤하는 건 기업 양돈이 전체 양돈의 60%쯤 됩니다. CP 같은 데는 뭐 모돈이 한 공식적으로는 160만 도, 전체적으로는 뭐 엄청나 우리나라 전체보다 많죠. 거기가 엄청 잘하고 있고 전문 수의사팀이 있고 거의 뭐 곳곳에 ASF 전문 진단센터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지역 간 통제를 합니다.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 간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태국은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살처분 하면 500마리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500마리 이상은 보상이 안 되는데 500마리까지는 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농장이 많은 데서는 상당히 컨트롤이 됩니다.
기업 농장들 보면, 기업들에서는 보면 발생률이 일반 농가들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 전문팀들이 있고 경험이 많고, 아까처럼 방역시설이, 이런 것들이 상상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기의 발생이 많다. 우기의 발생이 많은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제일 큰 원인은 농장이 주변보다 낮거나 같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흘러들어온다. 우기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또 하나는 우기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쥐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벌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장 안으로 다 들어와요. 얘들이 거기 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 있고, 숨을 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꾸 들어오면, 밖에는 이제 물이 차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쥐가 많아지는데 눈에 띄다, 야생고양이가 많아지네 하면 ASF가 발생할 그런 케이스를 제가 봅니다. 또 하나는 우기가 되면 풀이 많이 자라, 매일 비가 오잖아요. 거기는 우기가 되면 이제 5월달 되면 매일 비가 오는데, 잡초가 농장에 엄청나게 무성해집니다. 매일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쥐나 곤충들이, 약간 온갖 것들이, 새를 비롯해서 온갖 것들이 농장 안에 들어온 풀밭에 많이 숨어 살면서 이제 먹으러 돈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돈산 주변에 있는. 그래서 우기가 되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질퍽거리니까 진입로 같은 데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 발생하고, 우기가 되면 또 모기 같은 거, 기타 동물들도 많아집니다. 농장에서는 소독하기도 힘들고 소독 효과도 떨어지니까, 아까처럼 소독하고 관계돼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하면서 우기에는 발생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표충수를 농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충수는 그 지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표수뿐이 아니고 지하수를 좀 쓰는데, 약간 낮은 곳에 지하수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 문제, 증상, 백신 부작용, 그 다음에 전문 인력, ASF 전문 인력하고 방역 수의사의 부족. 이거는 보면 일반 수의사들이 많이 이걸 전환하려고 그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부른 사람만 계속 부르고요. 그 전문 인력들은 주로 기업 소속입니다. 그래서 되게 몇 명의 수의사들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곳곳의 나라를 다 돌면서 하고, 몇 명이 부족하구나.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경험을 더 쌓고, 이제 우리 도드람 같은 경우는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방역 전문 수의사, ASF 기간에는 ASF 전문 수의사, 이런 걸 또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했는데, 그리고 두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한번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제가 그런 농장들을 많이 보는데요. 두려워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던하던 농장은 이탁 농장으로 전환이 되고 대기업 소속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많이 돼가는데,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보면 생산 원가는 상승하고, 아까 일단 다른 원가도 상승하지만, 아까 방역 원가가 4만 원 정도 상승한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기간이 거칠 때다. 지금 우리도 이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건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역별로, 또는 지금까지 어떤 고객들하고 거래했는가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가의 변동폭이 커진다. 이거는 우리 유통업체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업계획이 예측이 불가능해지고요. 수입육에 대한 압력이 커집니다. 일단 돈육 수급 문제가 막 너무 예측이 안 되니까 수입육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소비자들이 그 TV에 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국산육에 대한 이게 수요가 줄어들고, 수입육에 대한, 오히려 수입 육의 업체들은, 유통에서는 그런 쪽에 또 이제 마케팅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 같은 데는 안전육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물복지, 그 다음에 위생,
그런 거 아까 얘기했죠. 주사침 하나하나도 다 그래서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안전욕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합니다. 이게 이제 ASF가 상당히 바꾸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화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사료든 계열화나 기업은 좀 더 대처를 하고 방역을 잘해서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인력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ASF를 쭉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전문가하고 ASF 전문가하고는 또 틀린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합하고 많이 상의를 하시면 될 거고요. 내부 담당자 완전 차단 아까 말씀드렸고 농장 입구 다시 한번 하는 거 신발 교체 몇 회를 하느냐 신발 교체 횟수만큼 ASF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돈사 출입구 돈사 출입 전에 아무리 적은 농장이라도 예를 들면 모든 10마리 농장 가도 방충망 돼 있고 돈사 출입 전에 먼 지역에서부터 두 번 이상 가고 그 다음에 손 닦고 이런 걸 다 잘합니다.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거기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직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직원 오기 전에 직원 식당 주변에 싹 소독하고 가고 나면 곳곳에 또 소독하고 직원이 움직인 그 도로 이제 주로 뭐라고 하냐 준청결 구역이 되겠죠. 거기 직원이 오고 가고 하기 전에 소독하고 이런 거 완충구역 주변 아까 몇 군데 해서 하고 구조를 바꾸는 거죠. 농장 외부에서 농장을 무조건 높게 만들거나 주변에 배수로를 만들거나 밑에 쪽에 어느 정도는 상당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있습니다. 방역은 사람을 믿지 말자. 방역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사람을 너무 샤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아니죠. 그런 거. 원칙 준수, 3자 검증. 조합원분들은 꼭 자체로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조합의 수의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팀을 통해서 지키고 있느냐,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가 아니고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를 한번 검증을 받아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이걸 했죠. 사람이나 교육이 아닌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의 편의보다는 방역, 무조건 방역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농장이 정전돼서 이쪽 돈사에 횡이 안 돌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직구진 질문을 제가 꼭 해요. 그 농장에 가면. 그러면 이제 48시간 애부 사람은 들어와서 샤워하고 대기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정전이 돼서 팬이 안 돌아가요. 고장 났어요. 돈산 쪽이 비가 와서 무너졌어요. 어떡할까요? 우리라면 그냥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ASF를 상재화 지역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농장이 망하는 것보다는 그 돼지들을 일부 돈사의 돼지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시간과 방역 원칙이 있으면 그거 절대 안 지키면 뭐 무너지는 한 있어도 농장이 망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걸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 했고요. 이거 많이 생각을 하십시오. 돈사박 오염지역. 농장밖에 아닙니다. 돈사박이 오염지역입니다. 교육 조합에서는 많은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많이 요청을 우리 수의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장 업체 사업계획 다시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동가 변화 예측 불가능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현금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은 방역 우선으로 해주시고요. 방역 전문가 양성 조합에서 하고 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바이러스는 증상도 틀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예산도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사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끝날 거니까 12시 전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사진,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진은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푹 담그거나 소독약을 잔뜩 뿌리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다음에 적재를 해놓은 걸 보세요. 48시간이 준청결 구역에서 대기하는 기간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준청결 구역에 들어와서 또는 완충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48시간을 소독 다 하고 대기하고 또 소독하고 그 다음에 돈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급하다고 그래서 돈사에서 쓸 파이프 써야 되니까 소독했으니까 됐지 안 됩니다. 48시간 후에 들어가십시오. 소독 한 번 더 하고 들어가세요. 이거 엄청나게 지킵니다. 아마 이게 왜냐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 이 농장도 PRRS하고 ASF 음성 농장인데요. 모두 한 800개 되는 농장이고요. 이건 베트남 하노이 근처에 있는 잘하는 농장입니다. 제가 여기 농장 가서 한 2주 동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하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돈사는 낡았지만 이게 뭐죠? 그 필터가 있죠. 필터가 있고요. 그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돈사 벽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자외선 살균 등이 있고요. 지하수 쓰는데 지하수 원래 원수에서는 물탱크에서는 하고 다시 또 하는 겁니다. 돈사마다. 이 정도를 합니다. PRRS하고 ASF 음성을 지금까지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장들 많아요. 농장에서 이거 제가 많이 쓰는 겁니다. 농장에서 가장 방역의식이 낮은 사람의 수준이 그 농장의 방역 수준입니다. 근데 농장의 사장님들은 방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요. 내가 방역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질병은 제일 낮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이 들어옵니다. 평균 수준도 아니고 제일 잘하는 사람 수준도 아니고요. 농장의 질병을 방역하는 그 수준은 제일 낮은 한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꼭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일본에서 조사한 건데요. 만약에 CSF로 살처분한 100농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CSF가 발생해서 살처분하기 이전으로 시간을 돌린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많이 참고가 될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원칙을 다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발 갈아 신는 거 잘하고 옷 갈아입는 거 잘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직원들이 정해진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3자인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 2, 3번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발생했던 농장에서 보면 이게 모자랐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고 이걸 제일 많이 의심하고 또 이게 경로가 되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발생했던 농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 농장인데요. 농장에서 먹는 거는 하다못해 오리고기라도 외부에서 못 갖고 온다. 돼지고기가 아니라도. 농장 안에다 이렇게 기릅니다. 농장 안에서. 요건 모던 300두짜리 태국에 있는 양돈 옆에 임원분 농장인데 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 차량 출입구 이렇게 돼 있고요. 문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신발 갈아 신고 잘하고 있습니다. 모던 300두.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 보면 돈사하고 돈사 사이에 여기 밖에 이 담벼락으로 다 돼 있고요. 아까 들어올 때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다 하고 돈사하고 돈사 사이에 사람 오가지 못하고 물건 못 왔다 갔다 하게 펜스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돈사 사이에 이렇게 하는 농장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아예 이렇게 해버려서 정말로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독 지금 대기업들 많은 기업 농장들 큰 농장들이 바쁘는 건데 사람이 들어가면 5분 동안 문 안 열립니다. 문 안 열리고요. 딱 하면 5분 먼저 샴푸 내려오고 두 번째부터 물 나옵니다. 그리고 5분 동안에 샤워를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겠다.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소독약통에 신발, 옷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소독약에 딱 담궈 놓고 나오면 몇 시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CSF로 많이 고생을 하고 저기 마찬가지인데요. 태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추라데를 농장 밖으로 빼납니다. 그러니까 추라데가 너 농장에 있다가
이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농장 밖으로 출하대를 빼내서 외부 차량은 절대 농장 가까이 못 오게. 지금 CP나 이런 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100m, 500m는 지금은 기준이 1km로 바뀌었습니다. 농장하고 최소한 1km 떨어진 데로 뽑아야 된다.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육농장입니다. 비육농장인데 위탁농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에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통로 길게 만들어놓고 만들 수 있는 최대한 길게를 뱅뱅 돌려서라도 만들어서 출하차가 하고는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 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베트남에 있는 농장인데 정말 잘하는 농장입니다. 밖에 한 2m 담장이 있고요. 여긴 큰 농장입니다. 이것도 모던 800두 뭐 한 되는 농장인데 보면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 담장은 쥐입니다. 쥐가 못 들어오게 돈사마다 이걸 설치해 놨습니다. 60cm 이상의 높이의 판넬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쥐가 하도 질병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돈사마다 다시 아까처럼 방충망 하고요. 쥐 정말 중요합니다. 신발 아예 양말까지 다 벗고 밖에서 그 다음에 샤워실 가야 되고요. 우리 양말 이건 예전에 했던 형태인데 이제 자동으로 아까 5분 동안 문이 잠긴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먼저 샴푸가 나오고 들어가서 샤워하게. 이것도 부족해서 아까처럼 문을 아예 잠그는 걸로 지금 바꿨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숙소. 여기가 건물입니다. 샤워실 있고 농장 입구에서 샤워하고 여기서 하룻밤 자야 준청개월 구역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독도 뭐 다 이렇게들 큰 농장들 바꾸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거들 파리 같은 경우도 있고요. 파리 같은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파리도 옮기시고 여러 가지 거 한번 보시고요. 멧돼지 사는 곳 방문 금지. 이것도요. 빨간 선은 그 돈사 담당자에게는 못 넘어갑니다. 노란 선에 이렇게 있고 위에 잘 소독된 거 있죠. 빨간 선을 못 넘어가니까 어떤 데서는 요즘에 이제 그 각자 장화에 그 바코드 같은 거 있어요. 넘어가면 삐소리가 울려서 농장장한테 연락이 가는 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예 빨간 선은 돔다 갈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은 못 넘어가게. 아예 이렇게 관리하는 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충망 보이죠? 이거 조그마한 농장들인데요. 이렇게 방충망 다 해놨습니다. 방충망 돼지나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서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식으로 하는데 완전 밀폐식으로 콘크리트로 만든 데도 있고요. 큰 농장은. 작은 농장들이 이렇게 해서 새나 쥐는 아예 통로에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상태까지 하면 좋겠고 그 상태를 가지 않게 만든 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 이거 차량 출하차 같은 거 오면 해서 ASF 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것만 농장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기업들은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문제, 지금 질병 전파 원인을 보니까 차량을 포함한 거가 되겠죠. 장소, 농장의 위치라든지 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야생동물, 돼지의 동물은 안 됩니다. 개도 안 되고요. 고양이도 안 되고 쥐도 안 되고 파리도 안 됩니다. 절대 농장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더구나 돈사에 들어가는 건 더 안 됩니다. 후보돈,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격리사 지금 아마 한돈협회에서 정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후보돈 격리에서 또는 이탁돈 여러 가지 할 때 격리돈사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거기서만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을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위치도 아까 말씀을 다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는 우리 동물병원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하시고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또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더 세부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나온 것도 보면 거의 다 했고 아마 조합에서는 설전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역물품 소독제라든지 몇 가지를 배정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합 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용 방법도 아마 같이 안내를 하거나 또 나갔을 때 설명서를 꼭 읽어보고 쓰십시오. 설명서 안 읽어보고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요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요만큼 하니까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전 사람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랬죠. 직원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럼 추운데 누가 샤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샤워실을 제일 따뜻하게 하고 제일 깨끗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절로라도 하고 싶게 만들고요. 우리는 조합이 있고 동물병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으니까 제가 보면 우리 지역팀도 있고요. 꼭 그게하고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연락을 하시고 해서 우리 조합원 농장에서는 최소한 ASF가 발생이 안 되고 발생이 되더라도 오히려 혹시 정말로 어려운 상태가 앞으로 닥치더라도 그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가 아니고 설명이고 사례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쭉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